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바이든의 더러운 음모. 2. 우크라이나의 긴급한 항변. 3. 한국의 수비력은 대단하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젤렌스키의 바이든 방문은 동방전의 정세를 그 어느 때보다 긴장하게 만들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위협을 제거하도록 돕는 것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시스템을 포함한 새로운 미사일 및 대공 방어 시스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에 따르면 해당 결정은 미국 의회에서 내릴 수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2022년 예산이 수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방부는 미국 의회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공 미사일 방어 시스템 이전 또는 판매 옵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미국 간행물 폴리티코는 미국이 비호환성으로 인해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에 맞지 않는 아이언돔 대공 시스템을 우크라이나로 이전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복합단지는 아프가니스탄의 미군 기지를 보호하기 위해 구입했지만 최근 사건으로 인해 필요성이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와의 옵션은 매우 실행 가능하며 미국은 불필요한 복합단지를 제거하고 우크라이나는 탐나는 대공 시스템을 얻습니다. 아이언돔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동 프로젝트로 지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중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한 단거리 중거리 로켓포를 90% 이상 격추시켰다. 그러면서 ICBM 유격을 포함해 우주 방어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다시 고조됐다. ICBM은 지상에 배치되지만 지원과 유도 시스템은 우주 공간에서 작동한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난 18일 이란산 자폭 드론을 활용한 러시아의 공격을 거론하면서 방공망 지원을 공개적으로 요청했으나 베니 간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바로 다음 날 거절 의사를 밝혔다. 우크라이나의 공개적인 방공망 지원 요청 이후 이스라엘의 나우만 샤이 디아스포라 재외동포 장관은 앙숙인 이란이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한 만큼 이스라엘은 우크라이나의 편에 서야 한다는 논리로 방공망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른바 적의 적은 친구라거나 방어용 무기는 괜찮다는 식의 논리는 이스라엘 국방 관리들 사이에 큰 우려를 낳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스라엘이 이런 논리에 근거해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지원할 경우 러시아도 똑같은 논리로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이란과 시리아 등의 S-300, S-400 등 첨단 방공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중동 내적대 세력과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누려온 압도적인 제공권의 우위가 침해받을 수 있다는 게 이스라엘 국방관리들의 가장 큰 우려였다. 또 이스라엘 관리들은 자국 방공망이 우크라이나에 배치된 이후 러시아 항공기를 격추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도 우려했다고 하레츠는 전했다. 지난 2018년 시리아에서는 이스라엘 전투기를 겨냥해 발사한 시리아군의 방공미사일이 러시아군의 일류신 1-20 정찰기를 맞히는 사건이 있었다. 이후 러시아는 시리아 영공을 침범한 이스라엘을 비난했고 시리아 내 방공망 수준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간츠 장관 주재로 열린 대책회의에 참석한 관리들은 이런 이유로 미국과 유럽연합 EU 등이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지원 요청을 지지하기 전에 서둘러 단호한 불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하레츠는 전했다. 이스라엘 국방 관리들은 미국도 이런 이스라엘의 민감한 상황을 이해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압박을 하지 않는다며 다만 언론과 국제사회의 압박이 미국의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우려는 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푸틴 대통령도 미국이 이 전쟁을 간접적으로 더 밀어붙였다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상황이 악화되면 핵무기를 완전히 동원할 수 있다. 따라서 군축 전문가들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표적으로 미사일을 실수로 발사하면 긴급 대응 방어 시스템이 작동되면서 의도치 않은 전면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프라트리엇을 우크라이나에 넘겨주는 것은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는 추악한 음모입니다. 미 의회는 푸틴 대통령의 위협에 매우 혼란스러웠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군의 새로운 미사일 발사 기술이 포착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발사된 미사일이 공중에서 유턴해 발사대로 돌아오는 러시아군의 부메랑 미사일인데요. 지난 12월 러시아군이 발사한 미사일이 오작동을 일으켜 그대로 유턴하며 돌아오는 참사가 벌어졌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이번에는 러시아 한복판에서 벌어졌습니다. 최근 러시아군이 발사한 미사일이 얼마 날지 못하고 비틀거리더니 러시아 도시를 타격하는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러시아 측은 이 미사일로
민간 피해가 발생했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의 미사일을 포함한 포탄 불발률은 60%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미사일 강국이 어쩌다 이런 꼴이 된 걸까요? 그런데 최근 미국 정보기관에서 공개한 정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다름 아닌 러시아가 북한에서 대량의 탄약을 구매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를 향해 날아가고 있는 포탄의 상당수가 북한산 포탄이라는 것인데요. 지금의 높은 불량률이 납득가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북한까지 손을 벌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란 것인데 여기에 곧 우크라이나에 한국의 신병기가 지원되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남북의 대리전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현지 시각 25일 뉴욕타임즈는 미국 정보기관에서 나온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가 북한에서 포탄 수백만 발을 구매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익명의 미 정부 관계자는 러시아가 북한에서 군사 물자를 조달하려는 것은 수출 통제와 제재로 인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심각한 공급 부족을 계속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테러 제재가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과 동시에 러시아의 포탄 수급 능력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트위터에 올라온 한 영상에서 우크라이나 병사가 러시아에 불발탄에 다가가 포탄의 제조 연도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포탄이 무려 1964년에 생산된 물건이었던 건데요. 생산된 지 58년이나 되었으니 불발나는 게 당연하게 느껴질 정도이죠. 사실 포탄이 잘 보관되고 관리되어 왔다면 몇십 년 된 포탄이라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정부패로 유명한 러시아군이 탄약을 제대로 보관해왔을 것 같진 않은데요. 개전 이후 수시로 러시아군의 탄약고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었고 심지어는 탄약고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폭발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러시아 탄약고의 사진인데 대부분의 탄약이 녹슬어 있고 나무로 된 탄약 보관함은 썩어서 부서지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포탄들의 상태가 이러니 러시아군의 불발탄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탄약을 만들어 보충하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러시아의 포탄 생산 능력은 80년대 이후 사실상 소멸한 상태라고 합니다. 러시아의 주간지 VPK 뉴스에서 탄약을 절약할 시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며 러시아의 화약 공장은 먼지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뒤를 잇던 군사 강국이 포탄을 만들 능력이 없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소련 시절에 건설되었던 러시아의 화약 공장들이 모두 파괴되거나 도산되어 현재 러시아는 새로운 화약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러시아의 화약 생산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주는 러시아의 추태를 보면 상태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러시아가 추가적인 북한 장비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구입한 무기들이 러시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북한의 실태를 잘 알고 있는 우리로선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생산하는 152mm 포탄이나 카투사식 다연장 로켓에는 첨단 기술이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포탄 제조 공정에서 얼마만큼 불량률을 잡아낼 수 있는지도 의심스럽고 보관 상태도 러시아군의 탄약보다 심각하면 심각했지 좋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현재 러시아군의 추태에는 이러한 북한산 불량탄들이 항복하고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과거 북한의 군수물자의 질을 확인시켜준 사건이 있었는데요. 2010년 연평도 포격전 당시 북한군은 해안포와 다연장 로켓, 방사포를 동원해 연평도에 배치되어 있는 해병대의 K9 자주포 진지를 향해 기습포격을 가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쓴 200발의 포탄 중 절반은 섬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바다에 떨어졌고 나머지도 오차가 매우 심각했을 뿐만 아니라 그중 30% 이상의 포탄이 불발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기습적으로 200발이나 되는 포격을 맞았음에도 당시 전개되어 있던 5대의 K9 중 2대만이 작동불능 상태가 됐었습니다. 반면 우리 군의 K9은 단 80발만으로 적의 포격 진지를 타격하여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했었죠. 당시 포격 도발을 감행한 북한의 4군단은 항시 서울을 노리고 있는 북한군 중에서도 최정예 포병 전력임에도 이 같은 실태를 보여주어 북한군의 군수 물자들이 상상 이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북한군의 포탄을 러시아에서 가져다 쓰겠다는 소리에 이를 뻔히 알고 있는
군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갈 때까지 가버렸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에서는 러시아가 북한에서 무기를 구매했다는 소식에 러시아의 무기, 정치, 생활 수준이 북한의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통렬한 일침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이를 본 또 다른 네티즌은 포로로 잡힌 러시아군이 아주 오래된 구형 장비를 착용하고 있는 사진을 올리며 러시아군은 1943년에서 미래로 순간이동 해온 거냐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미 커뮤니티 레딧에서는 러시아가 북한의 포탄을 사러 갔다는 소식에 아주 우스워하며 러시아를 비웃고 있는데요. 대학 신입생이 중학생한테 대마초 사러 가는 것 같다. 근데 사온 게 오레가노야. 고등학교 불량배가 학습장에 있는 애한테 자기 숙제를 시키는 것 같아. 이게 그 발전소에서 말하던 180도 유턴하는 포탄들인 게 분명해. 코리안 프록시 워. 한 레딧 유저는 러시아에 맞서는 폴란드에는 남한이 무기를 팔고 러시아에는 북한이 무기를 판다며 이 전쟁을 한국의 대리전쟁이라고 명명해 호응을 받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의 북한 무기 구매를 두고 우스갯소리가 오갈 만큼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인데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신무기를 팔 수도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정말로 남북 간의 대리전이 펼쳐질 수도 있게 됐는데요. 현재 한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며 러시아를 제재하는 데 동참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에 인도적인 물자 지원만 보낼 뿐 직접적인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에서 개발에 성공한 새로운 무기 체제를 우크라이나에서 원하고 있는데 이건 살상 무기라고 보기 어려워 우크라이나로 지원 보내실 가능성이 충분한데요.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한국의 무기는 한국형 아이언돔 램드입니다. 개발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러 두 차례의 시험 발사까지 성공해 양산을 앞두고 있는 한국의 새로운 방어 체계인데요. 살상 무기가 아닌 오로지 방어만을 위한 무기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형 장사정포 요격체계 램드는 낮은 고도로 날아오는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항하기 위한 단거리 탄도 요격체계로 개발되었습니다. 램드 요격 시스템은 발사대와 레이더, 교전 통제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북한의 장사정포 방어용으로 개발되어 레이더의 동시 추적 성능이 이스라엘의 아이언돔보다 훨씬 뛰어나 동시에 수백 발이 발사되는 북한의 장사정포를 요격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램드 요격탄은 아이언돔 요격탄의 귀날개 구조 대신 동체에 2단의 스트레이크를 붙이는 구조로 설계되었는데 이러한 설계를 통해 요격 시점에서 요구하는 기동 가속도를 만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현재 러시아에서 대량 구매한 포탄의 대부분이 장사정포 포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북한의 장사정포를 겨냥하고 만든 램드가 우크라이나 전장에 배치되게 된다면 어떤 방공 시스템들보다 활약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산 무기가 있는데요. 바로 K9 자주포에 배달은 형제 크라브 자주포입니다. 폴란드에서 K9의 차체를 구매해 만든 크라브 자주포는 현재 우크라이나에 18문이 지원되어 실전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 18문만으로 러시아군의 진격을 멈추게 만들어 우크라이나 군의 찬사를 받고 있는데요. 한국 K9 자주포의 폴란드 버전인 아즈 크라브. 보고에 따르면 PZH-2000보다 성능이 약간 떨어지지만 전장 스트레스 관리에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유지 관리가 수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몇 주 전 우크라이나 포병대원들과 이야기를 했었는데 소련제 쓰레기 자주포를 쓰다가 트랩을 사용하는 것은 라다에서 포르쉐로 옮겨 타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아즈 크라브 자주포는 개발 단계에서 사실상 실패작이나 다름없었는데 K9 자주포의 차체를 달면서 기사회생한 작품인데요. K9에 비하면 성능이 훨씬 떨어진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러시아군을 상대하기엔 차고 넘치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시작되며 러시아군의 졸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러시아의 전투기 수-34가 저공 비행을 하다가 우크라이나 주민의 소총에 의해 격추되는 믿기 힘든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연금생활자인 페드로비치 씨는 총기를 가진 주민들을 독려해 러시아 전투기를 향해 화망을 형성했고 저공 비행하던 러시아의 전투기를 격추하는 공을 세워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페드로비치 씨는 당시 격추한 러시아군 전투기의 잔해 일부를 회수의 차고에 보관하고 있다며 국가가 수여한 훈장을 자랑스럽게 내밀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을 탈환하기 위해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헤르손 전투에서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러시아의 폐색이 짙어지며 러시아의 동맹국인 중국과 북한의 미래도 불투명해지고 있어 동아시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레이더로 한국의 영공을 훔쳐보던 중국과 북한은 눈을 의심케 하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흰 궤적을 그리며 하늘을 가르던 물체가 돌연 옆에서 날아온 무언가에 맞고 포격수한 겁니다. 그날 자신들이 한국에 쓴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므로 한국군의 무기 실험이었음은 분명했는데 비행체를 쏴맞췄다는 것은 한국이 미사일 요격 능력을 또 발전시켰다는 의미였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요. 최근 들어 한국군의 미사일 실패 소식이 자주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문무대왕함이 림팩 훈련에서 발사한 SM-2 이발중 한 발이 경람으로 인해 요격에 실패했고 지난달에는 현무 2미사일이 낙탄, 그 후 얼마 안 가서는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전국 미사일 역시 각각 불발과 공중폭발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자타공인 세계 최강이라고 자부하던 한국군의 미사일 전력도 자연히 의심의 눈초리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북한은 마치 이때만을 기다렸다는 듯 두 달 사이에 무려 40회가 넘는 도발을 걸어오며 한국의 신경을 긁어대고 있습니다. 한편 문무대왕함의 SM-2가 요격에 실패한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도 얼마 전 공개되었는데 그 내용이 한국으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과거 미사일을 표적에 유도하는 일루미네이터를 미국에서 도입해서 탑재했는데 그 부품이 현재 거의 절반 가까이 단종되어 여태까지 함정끼리 부품을 돌려막으면서 버텨왔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위기감을 느낀 한국은 분골쇄신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육해공 미사일 체계 정보를 재정비하기로 한 것인데요.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늘 그랬듯이 핵심은 국산화였습니다. 그 첫 행보는 한국형 사드, LSAM의 요격 실험을 최초로 성공시킨 것이었습니다. 지난 2월 비행 시험에 이어 요격 실험까지 성공한 LSAM은 이제 사실상 양산 수순만을 남겨두게 되었는데요. 무사히 양산 배치되면 현재 40에서 150km 고도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사드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래 군에서는 2024년 말까지 체계 개발을 완료하고 2026년까지 LSAM의 실전 배치를 마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춰 LSAM의 실험 성공에 관한 내용도 2025년에나 공개할 예정이었는데요.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북한의 도발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 되자 이례적으로 스케줄을 앞당겨 실험의 성과를 조기 공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이웃 국가들의 국방력을 과시하려는 목적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사고로 바닥에 떨어진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함도 있었죠. 국방부의 미사일 체계 재정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얼마 전 국회는 SM-3 미사일 구매를 위한 긴급 예산 100억 원을 신규 편성했는데요. 갑작스러운 결정이라 많은 사람들이 적잖이 당황한 소식이었습니다. 물론 최근 진수식을 거행한 정조대원급 구축함에 SM-3 탑재가 가능한 수직 발사 체계가 탑재되었던 만큼 언젠가 SM-3을 한국이 도입할 것은 확실했습니다. 다만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 일본 기술이 포함된 점, 효용성 문제 등이 대두되어 2013년부터 장장 9년에 걸쳐 논쟁만 거듭하던 상태라서 슬슬 모두가 지쳐가던 차였죠. 이런 질이멸렬한 논쟁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는 데에서 오히려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SM-3 도입을 공식화한 것으로 마침내 한국형 방공 미사일 방어체계 캔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캔드는 한국이 MD로 불리는 미군 방공체계에 가입하는 것을 거부하고 대신 직접 구축한 방공체계를 일컫습니다. 미국의 권유를 받아들여 한국이 MD에 가입하는 방향도 있었지만 사드 하나를 도입한 것만으로도 발작을 하던 중국의 속 좁은 성미를 생각하면 MD 노선은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능만큼은 구축할 가치가 있었는데요. 캔드를 통해 한국은 사거리 2,500km 이내, 고도 15에서 500km의 비행체를 요격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사거리 20km 이내 고도 15에서 40km는 MSAM이 혹은 천궁이로 불리는 체계가 요격하고 사거리 200km 이내 고도 40에서 150km까지는 현재 사드가 앞으로는 LSAM이 커버하게 됩니다. 그리고 LSAM과 일부 범위를 중첩시켜 사거리 2,500km 이내 고도 70에서 500km까지를
이번에 도입하는 SM-3이 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미사일 방공 체계는 북한을 맞대고 있고 물 건너에 중국이 있는 한국에게 특히 효율적인 무기 체계이며 그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은 물론 중국 본토 전역까지 사정권에 넣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하며 미사일 방공이라는 개념이 실제로 작동하고 얼마나 중요한지까지도 보여줬기 때문에 한국이 이번에 달성한 성과는 더욱 환영받을 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LSM이 성공함으로써 한국은 캠들을 완전히 국산화하는 가능성도 엿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SM-3의 경우 최대 요격고도 500km라는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하지만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운용하는 데에 제약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들은 같은 성능의 국산 무기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러한 논의를 진행했던 적이 있었고 LSM 기술을 토대로 THAD 동급 체계는 2029년, SM-3 동급 체계는 2036년이면 국내 생산이 가능하다고 국방부에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드의 요격고도 일부 구간을 대체할 수 있는 LSM이 완성된 만큼 앞으로는 그 개량만 거치면 되므로 캠드의 국산화는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만약 캠드가 무사히 국산화를 마친다면 한국은 여러 가지 이득을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주변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방공체계의 일부를 외산 무기에 의존했던 것 때문에 한국은 외교적으로 상당한 곤혹을 치러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드 배치 후 중국이 발작에 가까운 반응을 보여주며 외교 보복까지 가했던 일이 있었고 SM-3 역시 중국이 사드와 똑같은 반발을 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일본 기술까지 들어가 있어서 무역 분쟁으로 한일 관계가 얼어붙어 있던 기간 동안은 도입 논의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사정거리에 자신들이 포함되는 순간 한국이 미중 관계에 끼어든다며 내정 간섭 등의 빌미를 들이댈 수 있고 일본의 경우는 일본산 무기를 구매함으로써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한국이 기여하는 괴상한 모양새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서 이들 무기를 한국에 팔면서 팔짱 끼고 바라보고 있는 미국은 손 안 대고 코를 푸는 격이죠. 하지만 한국이 이걸 모두 국산화하면 주변의 어느 나라도 한국의 국방력 강화라는 명목의 딴지를 걸어올 수가 없어집니다. 한국이 챙길 수 있는 또 다른 이득은 의외로 국산화를 했을 경우에 훨씬 적은 비용이 든다는 점입니다. 사드의 경우 한 개 포대를 구성하는 데에 1조 5천억의 비용이 들고 미사일 한 발당 가격이 110억 원 정도입니다. 물론 현재 운용 중인 사드 포대는 부지와 시설만을 한국이 제공하고 나머지 비용을 모두 미군이 부담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드의 추가 도입은 잊을만 하면 튀어나오는 화두이며 그때에도 한국이 땅만 내주고 운용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죠. SM-3의 경우 한 발당 가격이 238억 원으로 탑재되는 한국 함선의 탐지 체계와 통합하는 비용은 별개입니다. 하지만 LSM 기반으로 요격형 탄도탄을 개발하면 한 발당 60억 내외로 만들 수 있고 당연히 통합 비용 같은 건 발생하지 않죠. 미사일은 비대칭 전력이고 단 한 발만 떨어지더라도 일정 수준의 피해를 강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미사일을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미사일을 요격해야만 하므로 당연히 요격탄을 많이 뿌리는 편이 좋습니다. SM-3으로 비교했을 때 LSM 기반 국산 체계라면 거의 4배 많은 요격탄을 뿌릴 수가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요격 효율로도 이어지는 것이죠. 한국은 이미 이런 국산화 전략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2월 LSM의 비행시험 성공과 함께 공개된 램드가 그 주인공인데요. 램드는 소위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무기체계로 미사일이 아닌 장사정포의 요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한국은 본래 원조인 아이언돔의 도입을 논의했었는데요. 아이언돔이 사용되는 이스라엘과는 운용 환경이 많이 달랐습니다. 아이언돔의 경우 주로 요격하는 대상이 가삼 로켓으로 불리는 소구경 사제 무기입니다.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심심하면 이스라엘 도시에 집어던지는 사람 키만한 이 로켓은 설탕과 비료 따위로 만든 싸구려 연료로 날아가며 탄도로는 TNT를 달아놓은 극히 조악한 물건입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를 요격하기 위해 만들어낸 아이언돔은 목표 성능이 한국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북한도 심심하면 한국에 로켓포를 쏘지만 가삼 로켓과 북한이 쏘는 장사정포의 규모는 천지차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이언돔이 성능은 차치하더라도
재생부터 급조된 무기다 보니 호환성이 극히 나빴습니다. 미군조차 육군 방공망에 아이언돔을 통합하는데 엄청나게 고생을 했고 미군 외에는 아이언돔이 수출된 사례도 없었습니다. 북한의 장사정포는 한국군 육해공 모두에게 전력 보존을 위해서 반드시 막아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기존 방공망과 통합이 어렵다면 채용하는데 애로사항이 크기 마련이었습니다. 이에 한국은 아이언돔의 도입을 포기하고 대신 한국 환경에 맞춰 장사정포를 동시에 100발까지 요격할 수 있는 한국형 아이언돔의 개발에 돌입합니다. 기반이 되는 무기체계는 LH-X1의 해군 함대공 미사일이었고 이를 경량화하여 가격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개발이 시작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아 모습을 드러낸 램드는 성공적인 시험 발사를 선보였죠. 램드의 경우 목표 성능의 차이 때문에 한 발당 가격은 여전히 아이언돔보다 비쌌지만 대신 얼마가 나올지 예측조차 안 되는 통합 비용을 아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특기가 무기 국산화라고 해도 좋을 만큼 세계 방산 시장에서도 보기 드문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에 도전하는 사드와 SM-3의 국산화도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의 캔들을 비롯한 미사일 체계를 성공적으로 국산화해 낙탄과 불발의 불명예를 싣고 자주 국방의 실현에 더 다가가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